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예비인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1961년 최초의 인공호흡 이식술이 시행되고 1978년 다채널 인공호흡 이식이 시행된 이후로 인공호흡은 단순히 전혀 못 듣는 환자에게 소리를 들려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최초로 인공호흡 이식술이 시행된 이후로 많은 병원에서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23년 9월 인공호흡 이식 2000회 기념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호흡 이식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번 강의에서는 미래에 가능할 수도, 가능하길 바라는 기술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즐거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1965년 만화가 이정훈 화백이 2000년대의 미래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대한 만화를 그렸습니다. 1965년이면 저로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태양을 이용, 전기자동차, 무빙워크, 스마트폰의 사용, 원격 진료, 인터넷의 전파와 강의, 로봇 청소, 컴퓨터의 발달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상상했네요. 단지 아직은 수학여행을 달나라로는 못 가고 있는데 이 역시 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상상합니다. 1900년대 초 프랑스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화상통화, 책을 기계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주입하거나 달걀을 넣으면 병아리로 자동부화, 그리고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면 옷을 프린트해서 만들어내는 기계 등 일부는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의한 인공호흡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듣기 위한 연구, 완전 이식형 인공호흡의 개발, 보다 안전하고 간단한 인공호흡 이식수술 기술 개발, 인공호흡과 전정 자극기기와의 결합, 원격 매핑 기술, 청각 재활의 미래, 실시간 언어 통역 기능, 뇌치료 약물의 투약 경로로서의 인공호흡, 그리고 머리, 특히 소리를 듣는 측두엽에 바로 이식하는 인공호흡 기기의 개발입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한 인공호흡 기기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20에서 2만 Hz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이 모든 주파수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피아노는 25에서 4500Hz 사이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오디오 기기로서 스피커는 50Hz 이하의 소리를 재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편하게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최소 50Hz 정도부터 청취가 가능해야 합니다. 달팽이관의 구조를 보았을 때 입구인 기저부는 고음역을, 꼭지인 첨부로 갈수록 저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전극을 삽입할 때 충분히 깊게 삽입을 할수록 저음역의 소리를 잘 듣게 되겠죠. 그렇지만 난청이라 하더라도 저음역의 청취 능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자극 채널들이 많을수록 전극 간 간섭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 회사들마다 자극 채널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다고 자극 채널 개수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히 가급적 많은 주파수 대역에 자극을 하기 위한 전극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달팽이관 어디까지 전극이 삽입되는 것이 이상적일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가장 적절한 자극 채널의 개수는 몇 개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공호흡 기기를 보면 코클리아는 22개의 채널을, 메델은 12개의 채널을, 그리고 AB는 16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의 예를 들면 주파수별 자극 채널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공호흡의 경우 각 채널들은 자극을 위해 전기 신호를 사용하며 이러한 전기 신호는 전류의 특성상 해당 신경절을 넘어서 주변 신경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류 자극의 주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상적으로 모든 주파수를 담당하는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류는 주변에 퍼져서 간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호흡의 문제점이라서 채널 간의 간격과 개수가 다양하고 이러한 문제로 정확한 매핑 역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신경절이 거의 없어서 충분한 자극이 안 된다면 오디오 볼륨을 올리듯이 전류량을 높이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 높아진 전류가 주변으로 더 퍼져서 오히려 주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옵토제네틱이라는 기술을 도입하여 빛을 이용하여 청신경세포를 적절히 자극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옵토제네틱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광유도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옵신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은 특정 파장의 빛을 받을 때마다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광유도체 단백질에 레이저나 LED 등의 광원을 사용하여 자극하면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다양한 활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듯이 외부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면 고막과 이소골을 지나 달팽이관의 림프에게 진동을 전달하고 이는 콜티기관의 유모세포를 자극해서 이온 채널이 열리고 신경 자극이 일어납니다. 유모세포의 기능을 상실한 난청의 경우 삽입된 전극으로부터 흘러나온 전류가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류의 특성상 여러 부위로 자극 전류가 퍼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좁은 부위에 빛을 쪼여서 신경절에 해당 광유도체 단백질을 자극한다면 더욱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달팽이관의 나선 신경절에는 광유도체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병원성 바이러스, 예를 들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청신경절까지 광유도체 이식을 해야 합니다. 현재 동물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되었는데 실제 사람의 달팽이관의 특정 단백질을 이식하는 기술은 개발 중으로 줄기세포 치료 기술과 병행해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상상 주제는 완전 이식형 인공와우의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인공와우는 귀 속에 삽입하는 내부 기기와 외부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기기는 한번 삽입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교체하지 않지만 외부 기기의 경우 일정한 주기마다 교체도 해야 하고 분실의 위험도 있고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모자나 헬멧을 쓰거나 수영을 할 때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죠. 1980년대 초 미국의 AB사에서 최초로 완전히 귀 속에 삽입하는 완전 이식형 인공와우 이식이 그리고 2020년 10월 유럽 최초의 완전 이식형 인공와우 이식이 메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발전 방향은 충전 방식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내부에 이식된 배터리가 문제없이 오랫동안 기능을 해야 하고 MRI 등 영상의학 검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보고자 하는 검사 부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귀처럼 효과적인 마이크로폰이 잘 장착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편하게 완전 이식형 인공와우를 수술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상상은 인공와우 수술에 관한 주제입니다. 인공와우 내부기기 삽입을 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달팽이관과 안면신경의 기억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하고 만성주의염이나 이전에 받았던 수술로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가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이식 수술 역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최초의 로봇 인공와우 이식 기기인 히어로입니다. 측두걸CT의 촬영과 분석을 통해 주변의 중요한 구조물의 손상 없이 달팽이관으로 연결되는 최적의 통로와 위치를 결정하고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좀 더 정밀한 영상 기술이 확보된다면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예를 들어 자동으로 치킨을 튀기는 로봇처럼 로봇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움만으로도 안전하게 완벽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다음 상상은 인공와우 이식 기기와 전정 자극 기기와의 결합 모델의 개발입니다. 제가 연수 시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개발자인 찰스 델라 산티나 교수와 같이 연구를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귀의 기관은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과 균형을 잡기 위한 전정기관이 결합되어 있죠. 많은 경우에서 고도 난청 환자는 전정 기능 역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청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인공와우 이식 기기를 삽입할 때 전정 자극 기기 역시 같이 삽입해서 난청과
어지럼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임상에서 실제 환자에게 시행되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상용화되어 우리도 수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때에는 기기 역시 충분히 작아지고 배터리 등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상상은 원격 매핑입니다. 지난 코비드-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증가했죠. 보청기와 마찬가지로 인공호흡 역시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잔존 청력 등에 대한 매핑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정을 위해 매번 매핑 센터를 방문하는 대신 각 지역의 원격 진료센터 혹은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PC, 나아가 스마트폰을 통해 매핑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죠. 아무리 원격이라고 해도 사람이 서비스해야 한다면 24시간 서비스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의한 실시간 매핑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매핑 말씀을 드렸으니 인공호흡을 통한 청각 재활도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미 말을 배웠던 성인의 경우 인공호흡 의식을 받은 후 최소 3 내지 6개월 정도 청각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들어서 말을 배우지 못한 소아는 이보다 훨씬 더 긴 청각 재활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인공호흡 의식 후 충분한 청각 재활을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 82%, 소아의 경우 53.4% 정도로 비교적 낮은 재활 치료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에 걸친 재활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청각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핑과 마찬가지로 원격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많은 청각 재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다 완벽한 인공호흡 프로세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박혜진 언어치료 선생님의 바람대로 굳이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정상인이 듣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완벽한 인공호흡가 개발된다면 굳이 청각 재활이 필요 없게 되겠죠. 이런 세상이 멀지 않은 시점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7번째 상상으로는 인공호흡을 통한 실시간 언어 통역 기능입니다. 아주 옛날 인류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는데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짓다가 하늘의 노염을 사서 뿔뿔이 흩어지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를 풍자해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란 소설에는 귓구멍에 넣기만 하면 모든 외계 종족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바벨피쉬를 등장시켰습니다. 스타키가 도입한 기능으로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스마트폰을 통해 통역하는 기능이 보청기에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고 통역되는 시간 역시 느려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인공호흡 기기를 통해 스마트폰 없이도 실시간 통역 기능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세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많이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상상으로는 뇌치료용 약물의 투약 경로로서 인공호흡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 전극은 달팽이관의 림프의 공간에 삽입되며 현재에도 인공호흡을 통해 약물을 전달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달팽이관의 약물을 전달하는 목적만이 아닌 달팽이관의 외 림프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뇌척수의 공간에까지 약물을 전달시켜서 치매를 포함한 각종 난치성 뇌질환의 치료, 그리고 유전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 상상으로는 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머리에 심는 인공호흡입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 달팽이관에 소리를 전달하고 전기신호로 변환된 소리는 청신경을 통해 측두엽에 전달되어 의미를 이해하죠. 이러한 측두엽에 바로 전극을 삽입해서 듣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인공호흡 의식에 비해서 훨씬 단순한 수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기업으로 인간의 뇌에 흐르는 전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며 우리의 지능을 증강시키고 생각을 제어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거쳐 조만간 임상 연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언가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인공호흡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성능의 인공호흡 제품이 개발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무작정 신제품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뇌의 가소성을 고려할 때 인공호흡 이식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인공호흡 제조 회사들은 차세대 기술을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후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의지, 일치성 난청, 고령, 뇌기관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인공호흡 이식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공호흡 관련 기술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호흡 기기의 소리 전달 방식, 수술 방법 등은 큰 변화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완전 이식형 인공호흡 기기의 보편화 시도 중에 있으며 단순히 소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치료제로서의 인공호흡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인공호흡 이식 후 원격 매핑과 재활 치료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뇌에 직접 신호를 전달하는 인공호흡 기술의 개발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뇌의 가소성을 고려할 때 상황에 따라 더 나은 기술의 인공호흡을 기다리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인공호흡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3년 9월 서울 아산병원 인공호흡 2000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인공호흡팀은 앞으로도 더 멋진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